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월의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5%, 1년 전에 비해서는 7.5%가 올랐습니다. 이로써 미국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평균 $250가 더 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1월의 물가 인상으로 이자율 인상은 더 분명한 예정처럼 됐습니다. 0.5%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물가 안정의 주요 원인이 공급망도 포함되는데 캐나다 트럭 기사들이 코비드와 관련해 시위를 함으로써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공급망 길이 막혔습니다. 하루 손실이 $5천만 불똥이 곧 바이든 대통령에게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클로에 김 선수가 스노우보딩 해프파이프에서 자신에게 도전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선수 생활을 그만둘까도 고민했던 클로에 김 선수는 스스로도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문서 기록보관소가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잘못 다룬 것인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공문서 보관소가 전직 대통령 집에 찾아가 박스 15개 분량의 기록을 되찾아오는 게 흔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 인준을 공공연하게 지연시킨 피터 나바로 자문을 소환했습니다. 미국 큰 소매업소들의 노조 결성이 빅 이슈입니다. 아마존, 스타벅스에 이어 타겟도 매니저들에게 직원의 노조 가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한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흑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 유럽, 러시아는 여전히 외교 협상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떤 매체는 12월 달부터 1월 사이에 물가가 오른 것을 강조를 하고 또 다른 매체는 1년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도합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두 가지를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하여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시장에 가시면 다른 물건을 사실 때 얼마나 힘든가 다른 분들과 좀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리기는 올리는데 얼만큼 올릴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1월의 물가 인상이 한 달 전 12월에 비해서는 0.6%가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7.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1년 전과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도 1월 달에 더 올랐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상가들도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다 예상을 하긴 했지만 최대치를 한 7.2%로 잡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7.5%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82년 이후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1980년은 아니냐 80년대는 이때보다 엄청 더 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팬데믹 이전 2018년과 2019년에는 평균 인플레이션이 2.1% 정도였는데 지금 7.5%니까 어마어마하죠. 주요 물가 인상률 기본적으로 많은 그 주요 물가 인상률이 한 6% 정도는 되고 식품 렌트비 이렇게 되겠죠. 임금 인상은 한 달 사이에 0.1% 늘어났습니다. 물가 인상은 0.6%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자율에 대해서 자세히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연방준비제도로서는 이자율 인상을 계획했었던 것은 당연하게 하는데 원래 이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예정했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가 인상이 다 무슨 한 군데의 원인만 집중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돈 쉽게 빌려서 많이 쓰는 것 이것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하는 뜻인데
오늘 뭐 선물 주식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뭐 다우 주식도 값이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도 55.28포인트 마이너스, S&P 500가 18.61, 기술주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편입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다우지수 현재 98.63% 내림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었어요. 가장 중요한 화면 켜는 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키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3대 지수가 지금 전부 내려갔지만 2년 만기 국채나 이럴 때요. 그 10년 만기 국채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죠. 2년 만기라는 짧은 기간의 국채의 값이 뭐 0.10%포인트나 퍼센트나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큰 폭이고요. 10년 만기는 2%나 상승해서 2019년 이후 최후입니다. 우선 1월 달에 물가 인상된 것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1년 사이에 물가 인상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한 달 사이에 전기요금이 4.2%가 올라서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5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 자동차는 신형 자동차 값은 비슷한데 중고 자동차는 1월 달에 12월에 비해서 1.5%가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는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0.9% 올랐고 렌트비의 경우는 뭐 수입의 3분의 1 최근에는 뭐 3분의 1 훨씬 이상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한 달 사이에 0.5%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조금 적게 오른 폭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가격이 크니까요. 음식값은 뭐 달걀, 고기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마 식당에 공급되는 그 고기값이 40% 정도는 최근에 올랐다고 하시던데 달걀, 고기, 시리얼, 우유 합치면은 뭐 한 0.9% 한 달 사이에는 올랐고 의류 1.1%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 인상을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고차와 트럭은 40.5% 1년 전보다 1월 달에 비싸졌습니다. 호텔 20.5%, 가구 17%, 소고기 뭐 그밖에 다른 고기류 16%, 달걀 13%, 전기 10.7%, 그리고 이제 주요 가전 제품이 9.9%, 또 시리얼 그밖에 빵 6.8%, 식당 6.4%, 항공비 4.9%, 렌트비를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군요. 1년 사이에 그 증가된 렌트비가 4.4%입니다. 케이블과 무슨 뭐 위성 텔레비전 비용도 1년 전과 비교할 때 4.4%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7.5% 물가가 인상됐는데 임금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뭐 한 5% 조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우리가 먹는 것을 꼭 먹어야지 되고 많이 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치폴레 같은 학생들 뭐 요즘 학교 개학한 대학교 많죠. 값을 10% 최근에 올렸습니다. 스타벅스도 커피값 조금 올렸고요. 미국 사람들의 유니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리바이스 그 회사도 7% 정도 가격을 올렸는데 뭐 진 바지야 안 사 입어도 되죠. 그러나 식품이나 가스비나 렌트비, 자녀 양육비들 생활비는 전부 다 늘어나서 이게 중간층이 가장 그 큰 피해를 보고요. 왜냐하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은 가솔린비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고소득층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비싼 자동차를 요즘 없는데 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테고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는 개인 자가용을 타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솔린 값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쭉 대비를 해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를 하니까 중간층 미국 사람들이 제일
다른 그룹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서 요즘에는 전에는 이제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 미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100를 주면은 카트가 꽉 찼는데 요즘은 반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물가는 1년 사이에 7.5% 올랐다는데 식료품을 실제로 생활 전선에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도마도는 꼭 먹어야지 되는데 캔으로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그 달러 스토어에서도 쿠폰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 식당 가도요. 미국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은 뭐 일일이 다 돈 받잖아요. 미소스 얼마, 또 밥 한 공기에 얼마 이렇게 하듯이 아니 미국 식당의 대표가 빵과 버러인데 빵하고 버러 값을 차지를 따로 한다는 이렇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쇼핑을 그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두운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는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2월 5일에 끝난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일 전보다 16,000명이 줄어들어서 22만 3천 명.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는 가장 적다는 얘기고 뭐 이것은 1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가 약 46만 개 된다고 지난주에 그 보도를 해드렸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임금이 한 달 사이에는 0.1%밖에 안 올랐고 뭐 그 1년 사이에도 5% 조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7.5%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NPR 방송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물가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소비자 물가 인상폭이 7.5%인 게 1982년 이후 최고다라고 했는데 1980년대에 생활비를 벌어서 사셨던 분들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14%가 넘었습니다. 14.6%. 지금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다음 해에 81년도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18%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한 5배 정도 되네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런 효력도 있고 해서 한 35년 정도를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30년 그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3.69%였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연준은 다음 달에 공개시장위원회를 열면은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올리겠죠. 2주일 전에 이미 올릴 것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0.25%가 아니라 빨리 이제 사람들 돈을 조금 덜 써서 물가도 좀 안정시키고 공급도 워낙 부족한데 공급과 수요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도 0.5%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44.3%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25%였거든요. 0.5% 올릴 거야.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런데 44.3%로 올렸고 올해 이자율을 지금 6번 올린다. 6번 올린다가 60%가 넘습니다. 제가 60%에다가 샵이니까 아마 이거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샵이니까 3이죠. 63% 6번 올해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 몇 퍼센트는 이제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7번 올리면 1.75%가 되는 거죠. 연준의 그 목표는 24년도에 기본적으로는 2%인데 어쨌든 6번 올린다가 63%. 이 같은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53%였는데 조금 횟수도 더 많이 이자율을 올리는 폭도 더 많이 이런 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3월 달에 한번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발표가 되면 그때마다 조금씩 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 상승, 물가 안정, 경제 안정, 경기 활성화의 기본에는 지금 팬데믹이 잡혀야지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공급망이 있고 노동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노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줘서 일을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연방 지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서 이렇게 그 물가 인상률이 높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밑에는 전부 이 코비드 19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고 코비드 19의 그 세력 같은 것도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민주당주에서도 이제 그 코비드 19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풀고 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통제국은 아직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쓸 것을 권고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곧 규제가 풀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고 연방정부의 규제를 풀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지금 캘리포니아주, 뉴욕, 매사추세츠, 커네디컷, 델라웨어 뭐 이제 보니까 일리노이, 뭐 로드 아일랜드까지도 전부 마스크 의무화를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 심리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제 지쳤어. 뭐 어차피 다 끝날 것도 아니라는데 뭐 적응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선거에 다가가면서 민주당 정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하와이도 이 정책을 바꿨네요. 관광객 부스터샷 안 맞아도 된다. 이 의무를 없앴는데 역시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앨 때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지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야 나중에 야단 맞지 않죠. 큰일 당하지 않죠. 야단보다도 주민의 75.2%가 백신 접종을 했고 하와이의 경우는 부스터샷 접종률도 35.8%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오스카상 시상식도 그 돌비 피에러에서 하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시상식 때 말도 하고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안 한답니다. 다만 이 참석하기 전에 네거티브 반응은 그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지 되고요.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밖에서도 영국도 이제 몇 주일 안에 거의 모든 그 규제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찰스 왕세자가 또 격리를 했네요. 양성이 나와서 두 번째입니다. 2020년 처음에 이제 코비드 막 시작될 때 3월 달에도 그 양성이었잖아요. 지금 가벼운 증상이 있다고 하고 350명이 모인 자리에 간 뒤에 이제 검사해 봤더니 양성이 나왔답니다. 그 자리가 하필 그 에이시안 트러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뭐 경제와도 연관된 그런 그 조직인가 보죠. 350명이 모인 에이시안 트러스트 이벤트 어떤 박물관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거기 다녀오고 나서는 이렇게 돼서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지금 스케줄이 있어서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는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방향,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규제 같은 것을 풀고 한다고 이거 완전히 안전해 나도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다 그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나마 개인이 스스로 그 안전 관리를 우리 가정, 우리 아이라든가 그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코비드 19의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캐나다에서의 시위는 미국 경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기쁜 뉴스도 있었고 한국과 미국의 뉴스가 막 그 얽혀 있기도 하고요 하는 그 올림픽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미국이 끝까지 찾아가서 정리를 해야지만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강대국이라는 게 꼭 뭐 무력으로 우리가 강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어차피 국가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도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신사적으로 그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다른 나라를 리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꼭 그 필요한 지금 미국의 과정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 그 차준환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뭐 싱글 남자 그 싱글 그 프리스케이팅 부분에서 탑 5 안에 들었다. 한국에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미국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도하냐면 이 오프닝에서 그 쿼드러플 톨 루프 그 점프요. 그런 것을 하다가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하는 게 중요하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왜 선수들이 그 얼음 위에서 보여야지 되는 기량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기량들을 전부 그 잘 보여서 그렇게 됐다. 올림픽 이제 탑 5 미국이 금메달이고요. 은메달, 동메달 일본 선수고 4위도 다른 일본 선수입니다. 이제부터 미국 얘기를 하는데 이 차준환 선수가 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하는 그 부분에서 네이선 첸이라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퍼스트 네임을 잘못 발음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봤더니 네이선 첸이라고 자기 이름을 발음을 하던데 이제 세계 최고의 남자 피겨 스케이터가 된 겁니다. 평창에서는 5등을 했는데 그동안 기량이 많이 좋아진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참 아시아계 파워가 대단하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유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엄마 아빠 전부 중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차가 있어서 조금 더 먼저 클로이 킴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고 아마 그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실까요? 이 스노우보딩 그 햅파이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첫 번째 금메달 탄 사람에게 도전을 해야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4년 전에 본인 평창 올림픽에서 그때는 17살이었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때 좀 어떤 현상이었잖아요. 너무 귀엽게 뭐 먹었다, 뭐 먹고 싶다, 아우 배고파, 밥 든든히 먹고 올 걸 이런 것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17살 소녀가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경기를 치르면서 했기 때문에 무척 인기였고 이번에도 기대를 했었던 것을 당연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소심한 생각입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안전하게 잘할 거야 라고 늘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U자형 막 높이도 높고 하는 데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순식간으로 내려오고 그것도 그 선이 똑바로 내려오고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그 도착점을 향해서 사선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어떤 때는 더 넓게 이런 형태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중력의 법칙이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7살 때 그 평창 올림픽 때 95.8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94 아무튼 본인을 깨고 두 번째 연속으로 스노우보딩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2위가 스페인 선수고 3위가 일본 선수인데 이 클로이 김 선수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그 뉴욕타임스가 아주 길게 특집 보도를 해서 전해드렸었는데 17살 때 갑자기 세상의 기대와 너무너무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은퇴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2년 동안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보이프렌드와 평범한 생활도 하고 하다가 코비드 때문에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3살 때부터 프로페셔널 그 스케이트보딩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17살 때 세계의 그 챔피언이 됐는데 그게 정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정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자유를 즐기는 것인데 그 많은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 초점이
그 포커스가 라임라이트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거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 뭐 나오기도 했고, 그 사이에 발목 부상도 당했고, 또 지쳐서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캠퍼스를 냄새를 맡아볼까 했더니 코비드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고, 아무튼 그 뒤로도 경쟁에 나가는 것마다 다 탑을 이뤘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는 클로이 김 선수의 두 번째 이 스노우보딩에서의 금메달을, 스노우보딩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해프파이프 금메달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첫 번째 스케이터, 그리고 어제 36살의 그 스노우보딩에서 또 이 클로이 김, 또 네이선 첸, 이렇게 4개의 금메달이 나오고 나머지도 이제 메달이 많이 나왔는데, 어쩌면 어제 금메달을 받은 36살의 그 미국 선수 얘기대로 이제 36살쯤 됐고 올림픽에 5번 정도 나가니까 아예 그냥 내가 받든지 다른 레이디가 받든지 그냥 즐기기나 해야지 일단은 그런 정도, 이제 숙명처럼 본인이 잘하는 거 받아들이고 연습은 연습대로 하면서, 글쎄 그 지금 21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겨낸 그 모든 앞서 말씀드린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심지어는 프로페셔널 선수가 2년 동안이나 나 그거 안 해 하고 멀리하고 있었을 때도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 분들, 뭐 당연히 가족 이런 분들은 포함하고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본인은 오늘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완전히 뭐 나비가 뭐예요, 이건 무슨 새가 그렇게 날렵하고 힘있게 나릅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딱 땅에 이렇게 앉아서는 활짝 웃는, 휴 하면서 하 하면서 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 자신조차도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개인 부분에서 금메달을 탔었던 바로 15살 선수도 이번에 센세이션이었는데, 그 선수가 그 금지된 약물의 반응에 그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러시아의 금메달 이런 것들이 뭐 좀 유보되고 해서 지금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림픽위원회는 지금 금메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림픽위원회 자체는 그 메달을 뭐 금메달 우선으로 한다, 전체 메달 숫자로 한다,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선수 개인의 것도 되고 팀의 것도 되지, 이게 국가와 국가별의 것이 아니다 하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금부터 하고, 미국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캐나다가 전체 메달 숫자로 따지고, 이 전체 메달 숫자로 따지는 것은 어떻게 금메달만 메달이냐,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모든 메달은 다 중요하다 해서 이 세 나라들은 그러는데, 세 나라라고 또 언론사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는 있더군요. 오늘 아침에 쭉 비교하다 보니까 미국 거의 메달 수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금메달 순서로 매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또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한국처럼 하는 그 금메달 순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미국처럼 하면 전체적인 메달 수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사이에는 또 가치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메달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선수처럼 전혀 국가적인 지원도 없고 레슨비도 없고 어디 그 몰에 가서 스케이트장에서 본인이 열심히 연습한 그것으로만 하면은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그 나라의 무슨 경제력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선수촌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지어놓고 또 코치가 선수의 적합한 최고의 코치를 딱 그 선수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구비, 또 인구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지고 있고요. 인구도 있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량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도 쉬운 것이고, 본인이 그 재량을 딱 알고 즐거움을 알고 클로이 김 선수처럼 그 방향에서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구, GDP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구태여 등수를 매기자면은 그래야지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올림픽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서머 올림픽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머 올림픽 때도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죠. 미국은 본인들 원하는 대로 이 전체 메달 순으로 계산을 한다 하면서 막 뭐 컴플레인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금메달 순으로 하거나 메달 총수로 하거나 미국보다 뒤졌었거든요. 그런데도 각자 본인들이 다 원하는 말을 하고 어제 그 멕시코의 그 선수처럼 뭐 금메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아직 그 선수처럼 아무도 너는 돈도 없는 나라에서 돈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가 어떻게 피겨 스케이터가 되겠어? 세계 최고의 남자? 이런 그 주변의 방해 말을 듣고 자라면서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더 많이 보고 즐기는 것도 올림픽을 꼭 그 기록면에서가 아니라 즐겁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뉴스만 더 전해 드립니다. 공문서 보관소가 연방 법무부가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1년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마알라고에 가서 그가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됐을 백악관에서 15개 박스 분량의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 보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700종류를 의회 조사단에 줬죠. 의회 조사단에 줬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달라 우리 기록물 보관소는 그런 것을 보관을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다 하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안 준 거겠죠. 그런데 연방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손상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기밀 자료를 대통령이 마알라고로 가져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대통령 기록법 위반보다도 훨씬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라는 것이니까는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아담 셰프 상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뭐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개인 그 이메일을 쓰면서 정부 메일을 쓰지 않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비밀 정보가 거기에 새 나갔겠는가를 가지고 공화당이 비난을 했었던 것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대통령이 그 이메일로 난리를 쳤는데 국가 기밀 뭐 여러 가지를 뭐 김정은에게서 받은 러브레터도 오바마에게서 받은 편지도 그 밖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면 그곳에 놓으려고 했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의 농간이다. 농간이 아니라 농간이다. 가짜 뉴스다. 나와 공문서 기록 보관소가 어떤 그 서로 얼굴 붉힘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그런 것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 공문서 기록 보관소와 잘 지내고 있고 내가 기록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짜 뉴스는 내가 대통령 재직 시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록물을 파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짐 옮기고 할 때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도자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그 사진들도 아무튼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깐 짧게 하나만 더 전해드리자면 지금 피러 나바로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 굉장히 가까웠었죠. 이 사람을 의회에서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을 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또 언제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러 나바로 같은 사람은 요즘에도 인터뷰하면서 그거 뭐 나하고 최종적으로는 나와 그 스티브 배넌 그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장이었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요. 그런 스티브 배넌과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남는다.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연시키려고 했었던 이렇게 아주 인터뷰에서 엊그제도 그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피러 나바로까지 소환했다는 것은
이제 의회의 조사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그 결론에 이르렀다는, 이 사람까지 지금 소환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건 정당한 정치 담론이다,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정당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폭력적인 반론이다, 내가 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사당에 어쨌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갔고 5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이후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세계의 미국 의사당이 완전히 뭐가 깨지고 밀쳐지고 부통령이 도망치고 상원 의원들이 도망치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이런 책상 밑에 숨어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여진 이 사건을 공화당이 정당한 정치 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화당은 미래가 없다. 당장 지금 그 예비선거나 올해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공화당은 이런 것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그 폭력적인 점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당이 되었건 맞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면 이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도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건 공화당의 미래는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그 엠베서더라는 그 다리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데, 미국에선 디트로이트, 캐나다에서는 윈저랍니다. 그것을 양방향으로 특히 이제 그 트럭 같은 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를 캐나다와 미국 무역의 27%가 거래된답니다. 8,000대의 트럭이 이 다리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 나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캐나다의 주로 이제 트럭 기사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그 시위를 하고, 거기가 뭐 낫지라든가 신낫지라든가 극우의 그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네, 이제 안 들리시죠? 그런 극우 단체의 리더들이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 공급망이 엉망인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죠? 저는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네, 사운드 이제 안 나옵니다. 네. 했습니다. 스캠이 너무 요즘 많아서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도 아주 그 걱정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직이 워싱턴 DC에서도 뭐 프랑스까지도 지금 뭐 반대하는 이런 그 시위를 프랑스 쪽에서도 하고 다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길을 흔들면서 뭐 브뤼셀까지도 가겠다고 하는데, 하루에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무역의 27%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여기를 딱 막아놓고 하니까 돈이 손해가 하루에 5천만 달러가 손해보고, 이러다가는 7천만 달러까지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포드사도 그 윈저에 있는 그 엔진 공장을 닫았고, 도요타사도 뭐 문 닫았고, 그런데도 시위를 허용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품 제조 공장도 그렇고 만들어진 완성품도 그렇고, 캐나다가 그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수출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이 다리 주변에서 다 막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가게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겠습니까? 마스크를 하겠습니까? 가게 주인들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차라리 우리 돈 안 벌고 문 닫고 마라, 이런 그 일까지 나오고 있고, 모든 정치 리더와 면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총리만 빼고, 총리하고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비슷한 시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제 이 같은 시위가 기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제 스타벅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미국의 추세라서 전해드리는데요. 타겟도 매니저들에게 매니저 그 트레이닝이다 하면서 하는 것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아라 하는 것을 잘 그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새어 나온 겁니다. 어디서 어떤 게인가 새어 나와서 보니까
1월 말에 모든 매니저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그들의 스토어에서 누군가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노조에 가입하면 그 스토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잖아요.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많이 그랬죠.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무슨 이민자들을 많이 보호한다 해서 연방 정부 기금 안 준다, 안 주기도 하고 이런 일 많잖아요. 타겟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면서 타겟의 얘기가 노조는 가입비로 돈만 벌면서 아무것도 좋게 하지 못한다. 팀 멤버도 손님에게도 회사에게도 비용 부담만 늘어나게 한다. 그리고 직원과 매니저 사이에 불화만 일으킨다. 노조가.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가입시키지 말아야 된다. 노조 없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지금 타겟이 매니저들에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어떠한 케이스에 어떻게 시나리오에 대처를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인사과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직접 회사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해결해야지 노조 등의 제3의 어떤 조직을 통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이것은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의 기업 업주의 생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이제 조절이 잘 되면 좋은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요즘은 소매업소에 아주 출발은 아마존 같은 데는 작았었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도. 그런데 이제는 어느 기업보다도 커진 이런 것의 노조에 대해서 평소에 스타벅스처럼 직원들에게 좀 후하게 대했다 하는 것도 노조 결성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원래 예정했었던 대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금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합동 군사 훈련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계속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뜻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뭐 미국, 유럽, 러시아가 참여하는 아주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그 같은 미팅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유럽이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도 러시아로서도 사실은 그 루즈 지고 지는 상황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도 돈 못 벌게 되고 유럽도 또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그 거리상으로 그 가스 같은 것을 사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그 독재와 독재의 동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그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인도 가게에 갔는데 딱 그 카운터에 보이는 이 과자를 보고 이게 커리 파우더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 가게니까는요 건강하니까 사 먹어야지 하고 샀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커리 파우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인도 가게라고 노란색 이런 색을 보면 유튜브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네요. 내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